결혼 3주년 기념일 아침, 강유진은 남편 이현우의 서재에서 그와 마주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지난 3년간 그들의 관계를 정의해왔던 차갑고 낯선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의 한가운데에는 그들의 3년간의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을 한 묶음의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다. 유진은 우아하고 덤덤한 표정으로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을 준비를 했다. 그녀는 지난 3년간 이 차가운 집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완벽한 아내의 역할을 연기하는 법을 배워왔다. 아버지의 쓰러져가는 미술관을 살리기 위해 그녀는 이 정략 결혼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그 계약의 마지막 날이 온 것이다. 그녀의 맞은편에 앉은 남자 이현우는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대 그룹의 CEO였다. 그는 언제나처럼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마치 하나의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대하고 있었다. 그는 서류와 펜을 그녀의 앞으로 밀며 용건만을 말했다. 3년이 끝났소. 계약은 완벽하게 이행됐으니 여기에 서명하면 돼. 약속된 위자료는 정오까지 당신 계좌로 입금될 거요. 유진은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희망을 담아 그의 눈을 쳐다보았다. 혹시라도 그의 입에서 지난 3년에 대한 아주 사소한 개인적인 감정이라도 흘러나오기를. 하지만 그는 그저 자신의 손목시계를 내려다보며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못마땅해 할 뿐이었다. 그녀는 마음속에 마지막 미련을 지웠다. 끝이야. 나는 이제 자유야. 그녀는 흔들림 없는 손길로 자신의 이름 석자를 서류 위에 적었다. 그리고 서류를 그의 앞으로 다시 밀어냈다. 지난 3년간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완벽하게 정중하고 완벽하게 차가웠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의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넬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문손잡이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등 뒤에서 의자가 거칠게 밀려나는 소리와 함께 그가 번개처럼 그녀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그의 얼굴에서는 지난 3년간 그녀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차가운 이성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절박함과 격렬한 공황 상태에 빠진 한 남자의 얼굴이 있었다. 그가 그녀의 손목을 뼈가 으스러질 듯한 힘으로 붙잡았다. 지난 3년간 그가 처음으로 감정을 담아 그녀를 만진 순간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평소의 그 냉정하고 차분한 톤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칠고 잠겨있는 짐승의 으르렁거림에 가까웠다. 어딜 가려는 거지? 유진은 완전히 충격에 휩싸였다. 이 남자는 그녀가 지난 3년간 함께 살아온 그 남자가 아니었다. 그녀 앞에 이 낯선 남자는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끔찍하고도 절박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의 텅 비어있던 눈은 이제 그녀를 향한 맹렬한 소유욕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계약서는 서명되었고 그녀는 법적으로 완벽한 자유인이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녀는 바로 그 순간 그의 진짜 죄수가 되어버린 것이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현우 씨. 그녀의 떨리는 질문에 그의 비이성적이고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다. 내가 말했잖아. 당신은 어디에도 가지 못한다고. 그의 돌변한 태도 앞에서 강유진은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다.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그녀에게 감정을 보인 적 없었던 그 남자가 마치 낯선 사람처럼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그의 필사적인 모습에 그녀는 결국 그날 하루 동안 저택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미련 없이 저택을 떠났다. 그녀는 지난 3년간 남편의 지원으로 겨우 유지해왔던 아버지의 작은 미술관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이제 그곳에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생각이었다. 이현우라는 남자를, 그리고 그의 차가운 세상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이현우는 그녀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바로 다음 날 그녀의 작은 미술관 앞으로 입이 떡 벌어질 만큼 거대한 꽃바구니가 배달되었다. 그 안에는 이현우로부터라는 짧고 무뚝뚝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그의 기이한 구애가 시작되었다.
그는 매일같이 그녀가 한때 갖고 싶다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던 희귀한 미술 서적들, 최고급 복원 장비들, 심지어는 그녀의 낡은 자동차를 대신할 신형 세단까지 온갖 종류의 비싼 선물들을 보내왔다. 그것은 낭만적인 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아는 유일한 언어, 즉 돈과 권력을 이용한 서툴고 과시적인 애정 표현이었다. 그는 또한 예고 없이 그녀의 미술관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어색하게 그림들 사이를 서성이다가 어설픈 질문들을 던지곤 했다. 이사회장을 호령하던 냉철한 CEO는 온데간데없고 마치 처음 데이트를 신청하는 소년처럼 긴장하고 서툰한 남자만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유진은 그의 모든 호의를 차갑게 거절했다. 그녀는 그가 보낸 모든 선물을 돌려보냈고 그의 저녁 식사 제안을 매몰차게 거절했다. 그녀에게 그의 이 갑작스러운 변화는 또 다른 종류의 기만이자 통제 방식으로 느껴졌다. 지난 3년간의 무관심에 대한 뒤늦고 성의 없는 보상처럼 느껴져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었다. 왜 이러시는 거죠, 현우 씨? 그녀는 마침내 그의 앞에서 폭발했다. 계약은 끝났어요. 우리는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제발 제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그녀의 날카로운 말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상처 입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내면에서는 그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정말로 자신의 인생에서 떠나가려던 그 순간 자신의 세상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끔찍한 공황을 느꼈다. 그는 지난 3년간 그녀의 그 조용하고 그림자 같은 존재가 자신의 텅 빈 삶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기둥이었음을 그녀가 사라지려 하는 순간에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그의 서툰 구애는 사실은 그녀를 다시 붙잡아두려는 필사적인 발버둥이었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얻는 법을 몰랐다. 그가 아는 유일한 방법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문을 닫으려는 그녀의 미술관 앞에 그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완벽한 수트 차림이 아닌 넥타이도 풀어진 채 지독히도 지치고 고독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그녀가 문을 닫으려 하자 그가 문틈으로 거의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소. 그냥 당신을 봐야만 했소. 그의 그 날것의 연약한 모습에 유진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CEO의 오만함이 아닌 길을 잃고 상처 입은 한 남자의 절박한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를 안으로 들일 수는 없었다. 그녀는 문을 닫았다. 하지만 그녀는 차가운 문의 등을 기댄 채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던 희망의 불씨가 아주 희미하게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문 반대편의 어둠 속에서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역할은 역전되었다. 이제는 그녀가 그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쥔 유일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강유진과 이현우의 위태로운 줄다리기는 그들을 지켜보는 또 다른 포식자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바로 호시탐탐 그룹의 왕좌를 노려온 현우의 숙부 이태성 전무였다. 그는 현우의 이혼 소식을 듣고 마침내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3년간 현우의 후계자 자리를 지켜주었던 결혼이라는 족쇄가 풀린 지금이야말로 그를 공격할 최적의 시기였기 때문이다. 태성은 처음부터 현우를 직접 공격하지 않았다. 그는 뱀처럼 교활하게 현우가 집착을 보이기 시작한 그의 가장 약한 고리, 바로 강유진과 그녀의 작은 미술관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유진의 미술관에 대형 작품을 의뢰했던 기업 클라이언트에게 압력을 넣어 계약을 취소시켰다. 설상가상으로 미술관 건물의 주인 역시 태성의 오랜 사업 파트너였다. 그는 갑작스러운 리모델링을 핑계로 유진에게 당장 미술관을 비우라는 일방적인 퇴거 통보를 보냈다. 그리고 익명의 미술 블로그에는 유진의 미술관이 위작을 취급한다는 악의적인 리뷰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유진은 절망했다. 이제 막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가 이현우라는 이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듯했다. 그녀는 자존심 때문에 현우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 그녀는 홀로 이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우려 발버둥 쳤다. 물론 현우는 이 모든 사실을 송금 보듯이 꿰뚫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숙부가 얼마나 잔인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싸우는 자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들끓었다. 숙부가 감히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자신을 공격하기 위한 볼모로 삼은 것이다. 그는 그날 밤 짐을 싸고 있는 유진의 미술관으로 찾아갔다. 그녀는 패배했지만 결코 꺾이지는 않은 상처 입은 여왕처럼 보였다. 그는 동정을 건네는 대신 냉철한 현실을 직시하게 했다. 이건 내 숙부의 짓이오. 그는 나를 공격하기 위해 당신을 이용하고 있는 거요. 미안하오. 내가 이 모든 일을 당신에게 끌어들였소.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혼자 싸우지 말라고 말했다. 나에게 기회를 주시오. 당신의 후원자가 아닌 당신의 파트셔로서 함께 싸울 기회를. 이건 이제 나의 싸움이기도 하니까. 그의 제안은 더 이상 서툰 구애가 아니었다. 그것은 공동의 적을 앞에 둔 동맹 제안이었다. 유진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의 도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그의 위험한 세계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거절한다면 그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그녀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 안에는 자신을 향한 깊은 책임감과 분노, 그리고 숨길 수 없는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그렇게 다시 하나의 팀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계약이 아닌 공동의 목표를 위한 자발적인 연대였다. 현우는 그녀의 휴대폰에 뜬 악성 블로그 리뷰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내 숙부도 참 창의적이군. 하지만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어. 바로 당신을 적으로 만들었다는 것. 그는 당신이 얼마나 무서운 적인지 아직 전혀 모르고 있거든. 그의 목소리에는 반격의 서막을 알리는 서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강유진의 텅 빈 미술관 안. 두 사람은 무너져 내린 그녀의 꿈의 잔해들 속에서 비로소 하나의 팀이 되었다. 유진은 그녀의 마음을 지난 3년간 짓눌러 왔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그에게 던졌다. 왜 저와 결혼해야만 했죠? 그리고 왜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저를 차갑게 대해야만 했나요? 그녀는 답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현우는 그녀를 한강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으로 데려갔다. 그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털어놓은 적 없었던 자신의 비밀을 그녀에게 고백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그의 할아버지의 유언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룹의 창업주였던 그의 할아버지는 손자인 현우의 경영 능력은 믿었지만 그의 자유분방한 성격과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성향을 늘 불안해했다. 그래서 그는 현우가 그룹의 완전한 지배권을 상속받기 위한 조건으로 3년간의 안정적이고 스캔들 없는 결혼 생활을 내걸었던 것이다. 만약 그가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의 모든 의결권은 숙부인 이태성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었다. 그에게 결혼은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룹을 호시탐탐 노리는 숙부로부터 자신의 왕국을 지켜내기 위한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다. 그는 수많은 정략 결혼 상대자들 중에서 가장 배경이 없고 가장 조용하며 자신의 게임에 엮여도 위험에 빠지지 않을 사람으로 바로 강유진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차갑게 굴었던 이유. 그것은 그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했던 서툴고 잔인한 방식이었다. 그는 그들의 결혼 생활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비즈니스 거래처럼 보여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만약 그가 그녀에게 조금이라도 애정을 보인다면 그의 숙부인 이태성은 즉시 그녀를 그의 가장 큰 약점으로 인식하고 그녀를 공격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을 전쟁터 한가운데에 세워진 유리, 온실처럼 다뤄야만 했소. 당신에게 어떤 감정도 없는 척. 당신이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인 척해야만 당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믿었소. 나의 무관심은 당신을 지키기 위한 나의 최선의 방패였던 거요. 그의 고백에 유진의 세상이 다시 한번 흔들렸다. 지난 3년간의 지독했던 외로움과 상처받았던 마음이 다른 의미로 재해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서툰 방식의 보호였다. 그녀는 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싸움을 홀로 해왔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다. 당신은 나를 믿었어야 했어요.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싸울 수 있는 파트너로서 나를 믿었어야 했다고요. 그녀의 말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전 부인의 원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자격을 요구하는 한 명의 강인한 여자의 외침이었다. 그녀의 말에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 맞소. 당신을 믿지 못했던 건 나의 가장 큰 실수였지. 그래서 지금 다시 묻고 싶소. 이번에는 진짜 나의 파트너가 되어주겠소? 그의 눈에는 그녀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함께 싸우고 싶다는 간절한 요청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상처 입은 여자의 모습은 없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남자의 전쟁에 기꺼이 동참할 결연한 의지를 가진 동맹의 모습만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숙부에게 진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여주도록 하죠. 계약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관계가 마침내 진실 위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이현우와의 전략적 동맹 관계가 시작된 후 강유진은 밤낮없이 이태성 전무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현우는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와 자원을 제공했고 그녀는 미술품 복원 전문가로서의 날카로운 눈썰미와 끈기로 복잡한 서류들 속에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어 나갔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파트너를 넘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전우와도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현우라는 남자의 가장 깊은 곳을 알지 못했다. 그는 3년간의 결혼 계약에 대한 사실은 털어놓았지만 왜 그가 그토록 차가운 얼음 성벽을 쌓아 올려야만 했는지 그의 진짜 상처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유진은 그가 자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임시 작업실로 돌아와 캔버스 앞에 섰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그를 이해하고 그를 위로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를 직접적으로 그리는 대신 그녀의 눈에 비친 그의 영혼을 상징적인 이미지들로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림의 중심에는 얼음으로 만들어진 위태로운 왕좌에 앉아있는 차가운 표정의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모습은 완벽했지만 바닥에 비친 그의 그림자는 외로운 어린아이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왕좌의 주변으로는 그를 옥죄는 듯한 날카로운 그림자들이 뻗어 있었고 그 얼음 왕좌의 발밑 아주 작은 틈새를 뚫고 연약하지만 꿋꿋하게 피어난 한 송이 들꽃이 왕좌를 서서히 녹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현우가 예고 없이 그녀의 작업실을 찾아왔다. 그는 막 완성된 그림과 마주섰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캔버스 위에는 그가 평생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감춰왔던 그의 진짜 모습, 그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이 벌거벗겨진 채 그려져 있었다. 그의 첫 반응은 분노와 당혹감이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들켜버린 것 같은 수치심에 휩싸였다. 이게 대체 뭐여? 그의 목소리는 배신감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게 제가 보는 당신이에요. 화려한 왕좌 위에서 홀로 떨고 있는 외로운 사람. 그녀의 그 한마디가 그의 마지막 남은 방어벽마저 무너뜨렸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그녀에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그 이후 숙부인 이태성의 집에서 겪어야 했던 멸시와 학대, 그리고 회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감정을 죽여야만 했던 지난 세월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담담한 고백 속에서 유진은 그가 짊어져온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를 향한 연민과 존경심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사랑의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그의 전쟁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주고 싶었다. 모든 고백이 끝났을 때 서재에는 침묵이 흘렀다. 현우는 감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연약한 모습이었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그녀의 두 손으로 감싸 잡았다. 그것은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라는 따뜻하고도 강력한 위로의 언어였다. 그는 그녀의 작은 손이 주는 온기 속에서
아주 오랜만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림은 그의 비밀에 대한 그녀의 해석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두 사람의 영혼을 하나로 묶는 치유의 증표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진짜 전쟁은, 그리고 진짜 사랑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이현우의 고백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단단해졌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동맹이 아닌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공유하고 보듬어 안는 완벽한 운명 공동체였다. 그들은 함께 이태성 전무라는 공동의 적을 무너뜨리기 위한 본격적인 전쟁 준비를 시작했다. 현우의 서재는 이제 그들의 비밀스러운 작전 본부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을 교활한 늙은 늑대인 이태성이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다. 그는 조카인 현우가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는 그 변화의 중심에 강유진이라는 이름에 그가 하찮게 여겼던 그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유진을 현우를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약한 고리로 판단하고 그녀를 향한 잔인한 공격을 시작했다. 그는 미술계에 있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유진의 미술관이 위작을 판매했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그는 심지어 돈으로 매수한 가짜 피해자까지 내세워 언론에 그녀를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몰아붙였다. 순식간에 유진의 명성과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미술관의 명예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유진은 절망했다. 그녀는 또다시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바로 그때 현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자신의 등 뒤에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함께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기로 결심했다. 분노하거나 변명하지 마시오. 이것은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정보의 전쟁이니까. 우리는 그가 파놓은 함정을 역으로 그의 무덤으로 만들어줄 거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그녀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밤을 새워 반격작전을 짰다. 현우는 자신의 정보망을 동원하여 그 가짜 피해자와 비평가의 배우의 이태성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 즉 돈이 오고 간 계좌 내역을 확보했다. 그리고 유진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대담한 무대를 준비했다. 며칠 후 유진은 자신의 미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술관은 그녀의 해명을 듣기 위해 모인 기자들과 그녀를 비난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가득했다. 이태성이 매수한 가짜 피해자와 비평가 역시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유진은 조금의 떨림도 없는 목소리로 연단 위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이라는 칼을 든 냉철하고 자신감 넘치는 전사였다. 그녀는 먼저 논란이 된 그림의 진품증명서와 전문가들의 소견서를 제시하며 자신의 결백을 논리적으로 증명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반격의 칼을 뽑아들었다. 그녀는 스크린을 통해 이태성이 가짜 피해자와 비평가를 돈으로 매수했다는 은행 거래 내역과 그들의 모든 음모가 담긴 이메일을 만천하에 공개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태성의 비열한 음모가 그가 판 함정 위에서 완벽하게 폭로된 것이다. 현우는 기자회견장의 가장 뒤편에서 그 모든 광경을 자랑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지켜주려 했던 연약한 여자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적을 심판하는 강인한 여왕이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그 위대한 강인함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존경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유진은 영웅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명예를 되찾은 것을 넘어 미술계의 추악한 관행에 맞서 싸운 용감한 투사로 칭송받았다.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그녀의 시선이 방 뒤편에 서 있는 현우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는 그녀를 향해 조용하고 자랑스러운 미소로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들은 마침내 완벽한 한 팀이 되어 있었다. 기자회견에서의 완벽한 승리 이후 강유진과 이현우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탐색하거나 서로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싸워 이겨낸 서로의 가장 강력한 동지이자 유일한 이해자였다. 그날 밤 현우의 서재에는 승리의 축배를 위한 위스키와 함께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감정들이 맴돌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었다. 현우는 더 이상 차갑고 이성적인 CEO의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존경과 감탄, 그리고 숨길 수 없는 깊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라 자신과 동등한, 아니 어쩌면 자신보다 더 강인한 영혼을 가진 여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첫 번째 공동의 승리는 그들 사이의 마지막 남은 벽마저도 허물어뜨렸다. 현우는 마침내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왔던 진심을 그녀에게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던 그날 이후 그녀를 다시 찾아갔던 것이 단순히 숙부를 향한 복수심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나는 당신을 잃는다는 것이 두려웠소. 그의 목소리는 그가 처음으로 드러내는 연약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 감정의 정체를 몰랐지. 그저 내 것을 빼앗겼다는 상실감이라고. 그렇게 나 자신을 속여왔소. 그는 지난 3년의 차가웠던 결혼 생활 동안에도 사실은 언제나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음을 고백했다. 그는 그녀의 조용한 품위, 미술을 향한 그녀의 순수한 열정,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녀의 눈가에 스치던 깊은 외로움까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바보였소. 당신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당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지. 내 숙부가 당신을 나의 약점으로 이용할 것이 두려워. 당신이 나의 가장 큰 강점이라는 사실을 나 자신에게조차 인정하기를 거부했소. 사랑하오. 유진 씨. 그의 절절한 고백은 유진의 마지막 남은 마음의 빗장을 열어젖혔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모든 의심과 상처가 씻겨 내려가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그것은 그들의 첫 번째 진짜 키스였다. 그것은 계산이나 계약이 아닌 온전한 두 개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깊고 진실한 입맞춤이었다. 복수와 계약, 그리고 과거의 모든 상처들이 그들의 키스 속에서 눈 녹듯이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들은 지독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비로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것이다. 한참 후 두 사람의 입술이 천천히 떨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품에 안겨 서로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다. 이태성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위해 싸울 것이다. 그들의 임무는 더 이상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을 되찾기 위한 성스러운 전쟁이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이제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강유진과 이현우의 관계가 그 어떤 비즈니스 계약보다도 더 단단한 사랑과 신뢰로 묶이게 된 순간, 그들의 진짜 전쟁은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이태성은 더 이상 이성적인 방법으로는 현우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마침내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현우의 유일한 약점, 바로 강유진을 공격하기로 한 것이다. 그는 사람을 시켜 늦은 밤 미술관을 정리하고 있던 유진을 납치했다. 그것은 그녀의 존재 자체를 세상에서 지워버리려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 잠시 후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이성을 잃은 짐승과도 같은 태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요구는 간단했다. 현우가 가진 모든 그룹의 의결권과 재산을 자신에게 넘긴다는 상속포기 각서에 서명하고 혼자서 약속 장소로 나오라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강유진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잔인한 협박이었다. 그는 현우에게 회사와 여자 사이에서의 잔인한 선택을 강요한 것이다. 하지만 현우에게 그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태성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의 충직한 비서들이 회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그를 말렸지만 그의 결심은 단호했다. 그는 지난 3년간 회사를 지키기 위해 그녀를 외롭게 만들었던 자신의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변호사를 불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했다. 지난 10년간 아버지의 유산과 회사를 지키기 위해 쌓아왔던 그의 모든 노력이 단 몇 분 만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텅 빈 상실감이 아닌 기묘한 평온함으로 가득 찼다. 그는 깨달았다. 그에게 진짜 세상은 회사가 아니라 바로 그녀였다는 것을. 그는 홀로 태성이 약속한 폐공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유진과 승리를 확신한 오만한 미소의 태성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태성은 여자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 그를 어리석다며 조롱했다. 결국 너는 너의 아버지처럼 여자 때문에 모든 것을 망치는구나. 현우는 그의 조롱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서류 가방을 그의 발치에 던져주었다. 여자를 풀어줘. 그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잃은 자의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성은 서류를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부하들에게 고갯짓을 했다. 유진이 풀려나 울며 그에게 달려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던 태성이 숨겨두었던 칼을 꺼내들어 현우의 등 뒤에서 그를 덮쳤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면 너라도 가져가야겠다. 그의 광기 어린 외침과 함께 날카로운 칼날이 현우의 옆구리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푹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현우의 몸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을 끌어안고 절규하는 유진의 얼굴을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지켰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의 시야가 서서히 붉은색과 어둠 속으로 잠겨 들어가고 있었다. 푹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강유진의 세상은 붉은색과 어둠으로 물들었다. 이현우의 몸이 그녀를 감싸 안으며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등 뒤에는 광기 어린 미소를 짓고 있는 이태성의 모습과 그의 손에 들린 피 묻은 칼날이 보였다. 유진의 절규가 버려진 폐공장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폐공장의 모든 문과 창문이 동시에 부서지며 경찰 특공대원들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섬광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현우는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건 마지막 도박에서 숙부의 자멸을 유도하는 동시에 경찰이 그의 모든 범죄 현장을 덮칠 수 있는 완벽한 판을 짜놓았던 것이다. 이태성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그의 길고 길었던 탐욕의 역사는 그렇게 허무하고 비참하게 막을 내렸다. 하지만 그 승리의 대가는 너무나도 끔찍했다. 현우는 구급차에 실려가는 내내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오직 유진의 손만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다. 유진은 수술실 앞을 떠나지 못하고 그의 피로 얼룩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끝없이 기도했다. 그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는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천 갈래만 갈래로 찢어놓는 것 같았다. 그녀는 차라리 칼에 찔린 것이 자신이었기를 간절히 바랐다. 몇 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그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그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세상은 그가 없는 상태로 냉혹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태성의 납치 및 살인 미수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스캔들이 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현우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의 법적 효력 또한 발생하고 말았다. 며칠 후 그의 충직한 비서가 무거운 표정으로 병실을 찾아왔다. 그룹의 이사회는 현우가 없는 상태에서 그의 각서를 근거로 그의 모든 권한을 박탈했다. 그는 더 이상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제국의 왕이 아니었다. 그는 법적으로 모든 것을 잃은 빈털터리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그 소식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더욱더 단단해졌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그를 지켜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남자를 위해 기꺼이 세상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된 여전사였다. 며칠 후 현우가 긴 잠에서 깨어났다.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유진의 모습이었다. 그는 쉰 목소리로 자신의 아니가 아닌 그녀의 안부를 먼저 물었다. 괜찮소, 유진 씨?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에게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다. 이태성이 체포되었다는 사실과 그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까지. 그는 모든 이야기를 담담한 표정으로 들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후회나 절망 대신 아주 깊고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마침내 모든 굴레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군. 그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더욱 굳게 잡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남았어요. 두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지만 동시에 서로라는 이름의 세상 전부를 가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었다. 그날 이후
병실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과거의 모든 상처와 오해, 그리고 전쟁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것뿐이었다. 그로부터 1년 후, 모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세상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이태성은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차갑고 어두운 감옥 안에서 치르고 있었다. 이현우는 법정 싸움 끝에 자신의 모든 재산과 지분을 포기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는 제국을 잃었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영혼의 자유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마지막은 서울의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닌 어느 조용한 바닷가 마을의 작은 집에서 끝을 맺는다. 그는 더 이상 TK그룹의 냉혹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작은 지역 도서관에서 낡은 고서를 복원하는 일을 하는 평범한 남자 이현우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 소박한 일 속에서 지난 수십 년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강유진 역시 서울의 화려한 미술관을 떠나 그의 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작은 작업실을 열어 그림을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와의 소박한 삶을 함께 꾸려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돈과 명예가 아닌 그의 곁에서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이 평범한 일상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했다. 어느 날 예고 없이 낡은 집 앞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그의 충직한 비서였다. 그는 그룹의 이사회가 현우의 모든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에게 다시 CEO의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그의 왕국이 다시 그를 부르고 있었다. 그날 저녁 현우와 유진은 노을이 지는 바닷가를 함께 걸었다. 그는 그녀에게 이사회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는 그 제안을 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그 화려하지만 외로웠던 감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이제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직접 깎아 만든 조악하지만 진심이 담긴 나무 반지를 꺼내 들었다. 그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더 이상 다이아몬드를 선물할 수 있는 억만장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 전부를 바칠 수 있는 한 명의 가난한 남자일 뿐이었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이 소박한 삶 외에는 아무것도 줄 수 없소. 그의 목소리는 바닷바람처럼 부드럽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 삶 속에서 나는 온전한 나 자신이 될 수 있어. 이 빈털터리 남자의 아내가 되어 나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주지 않겠소. 유진 씨?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처음부터 왕국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이 남자 하나만을 원했던 것이다. 두 사람은 붉게 물든 노을 아래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입맞춤을 나누었다. 그들의 새로운 결혼식은 며칠 후 작은 바닷가에서 열렸다. 하객은 몇 명의 소중한 친구들 뿐이었지만 그 어떤 재벌가의 결혼식보다도 더 행복하고 따뜻했다. 거짓과 계약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관계는 마침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그는 제국을 잃었지만 그녀의 사랑이라는 이름의 세상 전부를 얻은 것이다.